안녕하십니까. 행복스쿨 윤정현입니다. 오늘은 인격은 어떻게 만들어진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의 무엇이 그 인격을 만들어내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국 서양이 왜 치안이 안 좋은가라는 유튜브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보시면 사람들이 범죄를 짓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버프가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버프가 뭐냐? 종교라는 거였죠. 그래서 신이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그 어떤 자기를 제지하고 사회에 해로운 일을 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해온 게 그동안 서양의 사고관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 신정정치가 이루어진 시대에서 과학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법이 먼저인 시대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면 법으로서 제지를 할 수 있지만 어떤 사회적 규범을 잘못했을 때는 법으로 다스릴 수는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윤리가 나타났다는 거죠. 근데 이 윤리의 작용은 이성이 작용할 때 그것이 제어가 된다는 거죠. 이성적인 사고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그러한 사고인데 이거는 어떤 외적인 것들을 규범화시켜서 제재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적으로 들키지 않으면 돼 하는 그러한 내적인 것들은 규제할 수가 없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높은 고등 교양 교육을 받을 때 교양 수준이 높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에서는 어떤 철학적, 또 심리적, 내적 사고관들이 작용을 해서 자기 컨트롤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치안이 결여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동양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은 홍익인간이라든지 어떤 유교 또 아리랑이나 한과 정의 문화 공동체 양심이나 체면이나 눈치도 부정적인 부분을 봐서는 안 좋은 부분도 있지만 이것이 사회의 어떤 제지 역할을 해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남의 것을 훔치지 말아라. 또 남의 눈에 눈물 흘리면 자신은 피눈물 흘린다. 그리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라. 이런 것들이 우리는 오랜 날 동안 내적으로 어떤 규범화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나쁜 짓이야.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작용한 하나의 원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이라면 느끼는 그 DNA 유전자가 우리에게는 많이 작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리랑이라는 노래만 들러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공동체적인 그런 문화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의 유전자가 뭔지 아리랑만 들으면 가슴이 먹먹해진다. 이런 강렬한 뿌리의식이 우리에게는 작동하더라는 거죠. 스웨덴에서 온 그 요아킴이라는 한국으로 유학을 왔었던 청년인데 유튜브 영상에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에게 배워야 할 점하고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저도 이 영상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이 친구는 그 서양과 동양의 사상을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는 한눈에 있는 거죠. 오랜 날 동안 그쪽 문화에 젖어 있다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와서 생활하면서 느끼는 부분들을 한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도둑질을 했을 때 느끼는 사고관, 그 문화의 개념이 전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한국인들이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훔치지 않고 뭐 카페에 노트북을 놔두고 핸드폰을 놔둬도 가져가지 않더라고 했을 때 그들은 한국 사람들은 감옥에 오래 가게끔 하나보다 법이 이렇게 서양인들은 사고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인들 그걸 왜 안 하는가 봤더니 그런 감옥하고 연결지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내적으로 그런 나쁜 짓이야. 그건 해서는 안 돼. 이런 규범화가 가치적으로 갖춰져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식의 목적을 보면은 종교는 어떤 내적 영혼의 지침서입니다. 그래서 참된 길을 갈 수 있는 진실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학문이라는 거죠. 학문의 한 장르. 철학은 삶의 올바른 지침을 주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의미를 추구하고 삶의 이치를 알려주는 그런 학문이고, 심리학이라는 것은 어떤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이죠. 무의식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로 작동을 하더라는 거죠. 또 인문학은 삶의 여러 다양한 면들을 소설이나 또는 시나 이런 다양한 글로 알려주는 의식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라는 거죠. 타인의 삶을 통해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거울이 되는 거고, 역사는 반면 살아왔던 선배들의 삶을 보면서, 역사를 보면서, 그 나라의 그 삶을 보면서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방향키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지식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도구로 사용하는 게 수단으로 사용하더라고요. 종교를 수단으로 사용하니까 자기 합리화예요. 어떤 사람이 돼요? 종교 모임을 가는 것이 자기 돈을 벌기 위해서 이기적인 목적, 위선, 그런 선을 감추는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철학자들은 그 배운 지식을 가지고 자아도취에 빠져 있고 교만에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내적으로는 허무한 삶, 텅 비어 있는 삶인 거죠. 심리학은 그 사람의 심리를 잘 파악함으로 어떤 인간이 돼요? 공감력은 하나도 없고 이용만 하는 소시오패스, 또 심리적으로 사람을 조종하는 가스라이팅, 이런 나쁜 쪽으로 활용해더라는 거죠. 또 인문학은 지적 거만, 우월감, 무시하고 타인을 아는 것과 행함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삶이 바로 잘못된 길을 가는 것으로 사용되더라는 거죠. 지식이 아무리 많아봐야 뭐합니까? 그 지식이 오히려 타인과 자기를 해롭게 하는 것밖에 되지 않다는 거죠. 또 역사는 뭐예요? 그런 역사를 통해서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삶을 가도록 했더니 오히려 독선적이고 선민의식 가지고 살아가는 아주 잘못된 그런 지식으로 사용을 하더라는 거죠. 그럼 이 지식이 본래는 인간의 각 그 영역별로 어떤 작용을 하느냐. 그 조승현 씨, 언어 천재라는 조승현 씨가 하는 말이, 언어는 아는 것보다 할 줄 아는 게 더 중요하다. 우리는 영어를 뭐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대학교까지 나와서도 소통하는 것을, 해야 하는 것을 참 어려워하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는 어렸을 때 미국에 공항을 나가면서도 아주 짧은 단어 몇 단어 가지고 그 통과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활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이 지식이 뇌 작동을 할 때 생각 좀 하고 살아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듣는 경우들이 있죠. 그게 이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뇌 생각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터치 각성화될 수 있는 게 저장만 되어 있는 하드웨어밖에 안 되지, 반복적으로 계속 주입해갖고 하드웨어에 기억만 많이 활성화돼서 갖고 있는 것이 이걸 삶에 아무 작용을 못 하더라는 이거죠. 그래서 그 지식을 가지고 뭐예요? 개념이 없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밖에 되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뇌가 생각을 하는 영역으로서 이걸 활성화시키면 지각이 열리고, 그것을 계속 생각을 깊이 반복을 하다 보니까 어떤 모든 사물, 사건, 사람에 대한 어떤 인지력이 높아지죠. 그래서 이성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비논리적으로, 비합리적으로 하는 그런 무식한, 무개념적인 삶이 아니라 정말 타인과
합리적인 그 대화, 소통, 관계 이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더라는 거죠. 한 단계 더 올라가면 뇌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가슴의 삶이라는 것은 뇌는 생각, 이성의 작용이라면, 정신의 작용이라면 가슴은 마음의 작용입니다. 감성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공감력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그 의식이 자꾸 각성화되면 모든 삶을, 사람, 그런 거에 대한 감성이 발달해서 센스 있고 이렇게 감성적이고 뭘 빨리 느끼고 공감하는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죠. 그래서 타인의 마음을 빨리 공감함으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기에 훨씬 뛰어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김산추기형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뇌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기까지 70년이 걸렸다. 이런 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가슴의 삶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나의 예화를 드신 거죠. 근데 가슴보다 더 중요한 삶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몸의 삶이죠. 몸은 생각하거나 의식하기 전에 반응을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어떤 사람이 위급함에 처했을 때 달려가서 구해내는, 특히 엄마가 자녀가 위험할 때 반사적으로 구하죠. 이런 무의식이 생각하지도 않은데 올바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작용하는 몸에 활성화를 시키는 방법은 뭐냐? 생각하는 삶, 가슴에 공감하는 삶을 반복적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이 몸에 체화된다는 거죠. 몸의 지식이 하나가 되도록 반복화되므로 그것이 몸과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직관의 작용, 영감의 작용 이런 것들과 하나가 되면서 몸이 반응하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이 존재적인 삶, 거룩한 삶, 진실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단순히 아는 것과 몸에 밴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몸에 밴다는 것은 반복한다는 것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면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어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이런 구절들이 있는데 거룩함이란 말을 우리는 많이 씁니다. 특히 종교인들은 많이 쓰죠. 근데 거룩함의 단어가 무엇입니까? 단어를 해석하라고 그러면 단어를 설명을 못합니다. 단어는 아는데 설명을 못해요. 괴테는 그런 말을 했죠. 스스로를 신뢰하는 순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된다. 사람들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천재 철학자 괴테는 이렇게 얘기했죠. 자기를 완전히 신뢰하게 될 때 삶은 내가 가야 될 길을 안다.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거죠. 자기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완전한 신뢰, 자아실현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삶의 길을 깨달은 사람들, 이거는 생각을 깊이 한 사람들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그 결과라는 거죠. 그 화이트북이라는 람타의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재고 그가 당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 보니까 만약을 숙고하고 그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인간의 제한적 사고를 뛰어넘는 번뜩이는 생각을 하도록 그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냥 당신은 그것을 거부했다 이거죠. 그러면 만약을 숙고하고 이것도 생각하는 거죠. 깊이 생각하는 거죠. 엉뚱한 생각, 어떤 틀에 갇혀있는 생각이 아니고 그 틀을 벗어난 생각이죠. 그리고 제한적 사고를 뛰어넘는 어떤 프레임에 짜여진 것을 뛰어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당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천재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생각이 깊은 사람이라는 거죠.
자, 거룩함이라는 단어에 다시 돌아와서 무슨 뜻인가를 한번 보자는 거죠. 이게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한 삶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죠. 네. 또 다른 그 어학사전에 보면 신약 성경에서는 죄악과 구별된 도덕적인 삶이라고 네이버 지식백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도덕적인 삶은 또 무언가? 우리가 이렇게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 뜻을 설명하라고 그러면 쉽게 설명하지를 못해요. 네. 도덕이라는 것은 길도, 덕덕 또는 큰 덕자인데 사회 구성원들이 양심, 사회적 여론, 관습 따위에 비춰 스스로 마땅히 지켜야 할 규칙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외적인 강제력, 아까 버프 얘기했죠. 종교, 외적 강제력. 그것이 갖는 법률과 달리 내면적 원리에 따라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영성적, 내면적 원리. 그러면 영성적이다, 내면적이다는 건 뭔가 보면은 신령 영자의 성품 성자입니다. 신령한 성품을 가진 것을 말하죠. 이게 마찬가지로 뜻이 높고 훌륭하며 위대한 이타적인 선을 행하는 인격을 갖춘 성품, 이타적인, 뜻이 높고 위대한 이타적인 인격을 갖춘 성품이 영성적이라는 것이죠. 네. 결국 따져보면 거룩함이라는 것은 뭐냐? 일반적인 선이 아니라 뜻이 높고 위대하고 훌륭한 선을 베푸는 것. 적덕 쌓는다고 그러잖아요. 덕을 행하고 적덕. 이게 이제 선을 베푸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는데 단순한 착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양심에서 우러나오면서도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진심으로 위하는 이런 훌륭한 선을 사는 것이 거룩함이라는 거죠. 자, 언어의 단어를 뜻을 보면 국어사전에 보면 생각, 느낌 따위를 나타내거나 전달하는 데 쓰이는 음성 문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소리와 글자라는 거죠. 음성이나 문자 따위의 사회 간섭체, 그러니까 사회가 공통적으로 이 글자는 이런 것이야, 이런 단어로 써야 돼, 이렇게 이제 합의를 한 거라는 거죠. 소리든 문자든. 그래서 어는, 말씀 어는 글입니다. 문자입니다. 어는 말씀으로서 말입니다. 소리입니다. 그래서 언어는 느낌을 숨기기 위해서 디자인되었다,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는 언어에는 느낌이 없다는 겁니다. 감정이죠. 느낌, 필링. 이게 없이 하나의 뭘로 만들어지느냐, 기호라는 거예요. 자, 기억, 니은, 디귿, 가나다 라마고사, 나무, 하늘, 토마토, 뭐 사람, 물, 이런 거 보면은, 자, 여기서 보면 시옷을 한번 보세요. 맨 처음에 기억, 니은, 디귿의 시옷과 가나다 사에서 사의 시옷과 사람인의 인자, 이게 다 똑같은 시옷형 글자예요. 어떤 기호죠. 자, 우리가 이 기호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시옷의 의미가 있나요? 사의 의미가 있나요? 네. 사람 인자에 원래 의미가 있나요? 우리가 어떤 기호, 언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기호일 뿐이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지칭해서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자, 이거는 물이라고 하자, 이거는 하늘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소리의 의미를 담고 문자의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소통하는 문자로 만든 거죠. 언어로 만든 거죠.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글과 말을 합쳐진 뜻이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과 쓰는 문자가 합쳐져서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자, 기호 플러스 의미를 담아서 우리는 문자로 씁니다. 소리 플러스 의미를 담아서 우리는 말을 전달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하는 방식에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소리에다가 부정적인 감정을 담아서 의미를 전달하면은 그 의미는 퇴색이 됩니다. 의미는 아무 의미 없이 사라져버리고
부정적인 그 감정만 전달되니까 사람이 들으면 소음으로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듣기 싫은 거예요. 예. 왜 듣기 싫으냐? 그 말의 의미는 안 들려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쓰지 말라는 거죠. 대화에서도 마찬가지고. 자, 소리에다가 긍정적인 감정을 담아서 전달하면 의미가 더 강화되고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의 행복을 느끼는 거죠. 유재석의 대화법이 바로 이런 거죠. 정말 타인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소통법을 쓰더라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 그럼? 감정을 빼고 전달하는 말과 글이 있다는 거. 자, 소리에다가 의미만 입혀서 전달할 때 이런 것을 서술적, 논리적, 합리적인 말과 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가서 이제 예화를 제가 세 가지 예화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훈민정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나란 나란 말소리가 국지어음입니다. 여기서 말씀, 소리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소리가 중국의 말소리가 달라서 문자가 서로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백성을 위해서 문자를 전달하고 싶어도 어리석은 백성이 문자를 전달하고 싶어도 능히 자기의 속마음을 전달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 문자를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보면 또 유소욕언 나와 있습니다. 위에 언은 말소리고 밑에 언은 글자입니다. 문자입니다. 그래서 언은 말소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은 글이고 언은 말소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헬렌 켈러가 언어를 배운 공식이 있습니다. MBC 서프라이즈에 보면 설리번 편에 그 놀라운 헬렌 켈러가 어떻게 삶을 살고 변화되는 설리번을 만났는지 그 일대기가 나오는데요. 헬렌 켈러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세 가지 다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소통을 할 수가 없었죠. 어려서부터. 들려야 뭔 언어를 알고 또 말을 할 수가 있고 뭘 보여야 뭔가를 알 수가 있는데 지식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다 막혔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자, 그때 원래 있음이 있습니다. 우주 자연 이런 것들 만물들은 그냥 있었죠. 이거를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하나의 개념화시키기 위해서 분류 작업을 한 거죠. 자, 맨 처음 헬렌 켈러 배운 단어가 뭐냐? 물입니다. 자연스럽게 흐르는 물. 그 물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언어로 개념화가 돼야 되는데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배울 수가 없었죠. 그래서 본래 있었던 이 물에다가 입힌 거죠. 뭐를? 기호를 입혔죠. 기호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 물은 이 기호야 하면서 한글로는 물이라고 쓰고 영어로는 워터라고 쓰고 중국어로는 한자로는 수라고 쓰죠. 근데 이렇게 이제 문자를 다 다르잖아요. 문자는. 근데 결국은 흐르는 물을 지칭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문자예요. 그러면 부르는 소리가 있겠죠. 호칭이에요. 네. 소리에다가 의미를 입혔죠. 그래가 이제 전달이 되니까. 그때 우리는 말로 물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water라고 그러죠. 중국말로는요. 수에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다 다르잖아요. 네. 같지만서도 다른 의미들을 다른 기호들을 사용한 거죠.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입혀진 거라는 거죠. 원래 의미는 있습니다. 원래 그 존재는 있습니다. 그 사물은. 근데 하나의 거기다가 의미를 담아서 이 단어는, 이 말은 이런 뜻이야 하고 우리가 사회 규범을 만든 거죠. 없던 거를. 자, 사랑이라는 단어의 조함이라는 뜻은 이 근대에 만들어진 의미입니다. 우리가 고어로서 사랑은 한문의 생각사 수령량에서 사량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예. 지금의 사랑은 순 한글이지만 예전의 고어에는 사량이라는 글로 썼습니다. 거기에 뜻은 뭐예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생각을 읽는 것, 생각을 헤아리는 것, 이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뜻이다. 우리가 자나깨나 자식생각 한다고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본래. 그래서 랑이라는 것은 원래 함께라는 의미입니다. 너랑 나랑 우리랑 말이랑 다 이게 랑은 함께, 우리 같이라는 의미고, 사의 생각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그 함께의 어울림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그 생각이다. 생각을 많이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행복이라는 단어 보자는 거죠. 일반적인 지금 그 단어 뜻으로는 만족과 기쁨입니다. 근데 이걸 다른 표현으로는 참살이라고 해요. 행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들으면 이걸 그 단어 설명 좀 해봐 하면 쉽게 못해요. 근데 그리고 추상적이에요.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건데? 근데 다른 표현의 참살이라는 순 우리말의 그 단어를 들으면 참되게 사는 것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규정하는구나. 이런 개념이거나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올바른 삶, 공통적인 선, 인류 보편적인 선이 바로 행복한 삶이라는 거죠. 본래 의미 보세요. 인생 궁극의 목표가 행복한 삶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요지부동한 평정한 상태, 안정된 상태, 편한 상태가 바로 행복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난 참 잘 살았다 간다. 인생 의미 있게 살다 간다. 덕을 많이 쌓은 인자어른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런 것이 행복한 인생을 살다 간 사람의 인생이라는 거죠. 자, 개념. 그러니까 이런 지식의 개념을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삶을 정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개념은 영어로 컨셉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컨셉을 짠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구조가 도구화된 명확한 개념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인식해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 뜻은 사물과 현상에 대한 공통된 지식을 개념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것을 지식화시킨 어떤 여러 가지 사물들, 현상들, 자연들을 지식이라는 이념 틀 안에 만들 때 개념을 잡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논리적인 지식으로서 이해의 틀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도구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본래의 뜻은 인식의 틀입니다. 개념이라는 것은 뭐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물, 뭐 현상, 사건, 자연, 사람 이런 모든 것에 대한 본래의 의미를 알아차릴 수 있는 틀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원리를 아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아는 사람, 삶을 올바르게 사는 사람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개념 있는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딱 잡혀 있다. 그래서 돈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것은 돈을 올바로 쓰지 못하더라는 거죠. 올바른 그 틀이 안 잡혀 있으니 돈을 헛되게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 다녀보겠습니다. 생각이라는 단어. 머리를 써서 사물을 헤아리고 판단하는 작용이라고 생각의 단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의 다른 말은 사고가 있고 구상이 있고 센스도 있고 의향도 있습니다. 이걸 내포하고 있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프로세스 과정이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더 나은 선택을 위해서 정보 해석 과정입니다.
정보를 해석하는 그 프로세스 과정이 바로 생각인데, 우리는 이런 올바른 것, 더 나은 것들을 만들는 생각을 덜 함으로 말미암아 삶이 올바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들, 실수를 하고 상처를 주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 없이 일 처리하지 말아라. 생각이 있는 녀석이 그런 짓을 해? 이렇게 생각의 중요함을 얘기할 때 우리는 거기에 입에서 다 이렇게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사랑을 한다는 것은 많이 헤아린다. 생각을 많이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는 본래 아무 의미가 없다. 근데 거기에 의미를 얹혀서 입혀놓은 게 바로 우리가 소통하기 위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도구로서 만들어 놓은 것뿐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의 인문학을 가져온 얼 쇼리스라는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거리에서 그 마약 중독자, 성매매 또는 노숙자들을 상대로 철학 인문학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간 이유가 가난해서 갔느냐?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야. 현명한 판단을 하지 못해서 감옥에 갔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삶을 살게 되었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독서나 박물관 같은 정신적인 삶이 없었기 때문에 감옥에 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 놀라운 말이죠. 네. 그래서 얼 숄스가 이런 노숙자, 마약 중독자 거리에서 인문학 교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범죄와 가난을 탈피하면서 14명이 대학을 갔습니다. 1명의 간호사가 나오고 2명의 치과 의사가 나왔습니다. 너무 놀라운 거죠. 네. 삶의 방향을 잃었던 사람들이 삶의 방향을 찾은 거죠. 그래서 괴테를 읽는다고 당장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근데 책을 읽고 단어와 논리를 갖게 됐다. 네.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소통하는 법을 알게 된 거죠. 예전에 나 자신을 설명할 수 없어서 욕설이 먼저 나왔고 주먹질과 총질을 했다는 거예요. 네. 현명한 판단을 해낼 수 있는 지적 사고가, 이성적 사고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근데 논리의 그런 지적 기호 체계를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사회를 바꾸고 한 사람을 바꾸고 국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바로 인문학, 철학, 심리학에 들어있더라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 더 나은 민주사회, 더 나은 과학기술, 이타적 문명으로 나아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마녀를 불태우던, 마녀라는, 지금 마녀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지적 사고가 부족하니까 몰려가서 사람을 죽이는 것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종교가 다르다고 죽이고, 뭐 국가가 다르다고 하고 인종이 다르다고 죽이고, 이런 무지한 시대를 우리는 가져왔다는 거죠. 그게 무지에서 나오고, 이런 지적 사고력, 인류의 진보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개혁해 나갔죠. 바꿔 나갔죠. 그래서 단어의 논리가 더해지면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서로 이해하는 단계. 그래서 옳고 그름, 인문학적 통찰력이 여기서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클라우드 아틀라스라는 SF 영화에 보면은 선미라는 그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 친구는 그 타인의 그 수발 만드는 인공지능보다는 하여튼 이 친구가 자기의 지적 클라우드 아틀라스에서 나오는 주인공 선미는 복제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수발을 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복제인가이죠. 그래서 지적 사고력이 없어요. 그냥 시키는 것만 하는 사고력을 갖고 있죠. 근데 저항군이 한 사람이 이 친구를 납치해 갑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역사에 대한 지식을 보여주죠. 영상을 통해서 다 보고 나서 선미가 하는 말이 저겁니다. 지식은 거울이에요. 난생처음으로 내 정체성을 알게 됐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나의 미래를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깊이 있는 지식은 나 자신을 발견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그런 거울이라는 거죠. 학습 이론에 보면은 세상을 바꾸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가? 첫 번째는 깨달은 사람입니다. 네, 소크라테스나 붓다나 예수나 공자나 노자 이런 철학자들은 이런 사상가들은 세상을 바꿔낼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쳤죠. 그러나 깨달은 사람이 이 지구상에 많은가요? 정말 드물다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 누구냐? 외부에서 온 사람입니다. 자, 외부에서 온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까요? 자, 문화권이 다르니까 아까 우리 스웨덴 친구 요아킴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살던 것이 어떤 고정관념화 되었고 이것만이 올바른 문화인 줄 알고 이것만이 자기 옳은 종교인 줄 알고 이것만이 옳은 지식인 줄 알았는데 다른 문화권에 가니까 전혀 다른 삶의 인식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문화와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외부를 나가서 해외여행을 다니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견문을 넓히는 거죠. 보는 눈이 확장되는 거죠. 인식이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달라지고 그러잖아요. 바로 새로운 지식, 예. 그 사람들이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새로운 지식을, 새로운 문화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들이 바꿔낼 수 있는 거죠, 세상을. 예. 근데 이것도 많지는 않죠. 그리고 이것도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낼 수 있지. 그냥 스치고 지나가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뭐냐? 또라이입니다. 자, 또라이가 왜 세상을 바꾸나요? 생각의 틀을 벗어나서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아까 천재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네,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 그 생각에 밖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 이런 한계를 벗어난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고 이 밖의 것을 말하고 너무 놀라운 말들이나 행동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도 많지는 않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좋은 의미로서 말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 생각하는 사람. 옆에 보면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조각상 있잖아요. 생각을 많이 하고 사색을 많이 하고 사고를 많이 하고 명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냅니다. 그럼 사람들이 왜 생각을 안 하느냐? 생각을 하는데 에너지가 두 번째로 많이 소모됩니다. 첫 번째로 뭐가 소모될까요? 우리가 먹고 나면은 소화시키는데 위가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합니다. 두 번째 뇌가 소비하는데 우리가 밥 먹고 나면 졸리는 것은 그만큼 에너지가 딸리기 때문에 졸립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다가 생각을 다시 하잖아요. 생각을 깊이 할 때마다 에너지의 20% 30% 이상이 소모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운되죠.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죠. 골치가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는 걸 싫어합니다. 근데 생각을 깊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올바른 프로세스를 선택해낼 수가 없습니다. 네.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 사람만이 삶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꿉니다. 그래서 책을 쓰는 근본 목적이 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시나 어떤 그 수필이나 어떤 기록이나 메모 또는 예술적인 것들 모든 그런 것들은 어떤 표현 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현을 해서 나타내는 하나의 작품들인 거죠. 근데 여기에서 한 단계 나아가는 게 코칭 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재해석하는 거죠. 감상문을 쓴다는 것은 이걸 왜 썼는지를 들여다보는 거죠. 되새김을 하는 거죠. 피드백을 받는 거죠. 이랬을 때만이 삶의 목적이 만들어집니다.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아 실현이 되고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발견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라는 것, 글이라는 것은 무엇냐 이거예요. 도구입니다. 무언가를 표현하는 도구, 의사소통을 하는 도구, 수단들이라는 거죠. 자, 무엇을? 생각, 마음, 감정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도구들이죠. 그러면 감상문, 재해석은 뭐냐? 이유인 거죠. 이게 왜 나왔는지 그 원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분석하는 거죠. 심리학이나 철학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학문인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객관화시켜서 내가 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무개념으로 말하고 행동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싫어하는지를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비언어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들이 태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딱 상담을 해주면 그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것은 객관화시켜주는 거울들이더라. 그때 사람들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그 가치와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열매를 열리게 해줄 수 있더라 이거죠. 그때 우리는 진정한 소통과 행복한 삶, 공존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록하는 문화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자면 홈이나 삽, 쟁기나 경기 같은 일구는 어떤 도구들입니다. 농사를 짓는 도구들이죠. 그리고 감상문화냐? 밭을 경작하는 거죠. 밭을 갈아야 농사를 지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행복이나 사랑은 결과입니다. 이걸 갈았을 때 식량을 수확하듯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듯 그게 육체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영의 마음의 양식이 되는 것은 바로 그 표현을 하고 그것이 왜 표현된지를 내가 늘 피드백을 해보면서 관찰을 할 때 내 삶이 온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책은, 지식은 내가 행복한 삶, 진실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길로 안내하는 지침서다. 근데 그 지침서만 가지고서는 안 되더라. 생각을 깊이 함으로 내면의 감추인 거울을 볼 수 있는 코칭적인 예술이 필요하더라는 거죠. 이게 어떤 개념이죠. 원리죠. 이런 원리를 알아야지만이 내가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언어에는 온도가 있다고 했어요. 언어에는 원래 의미가 안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무음이라고 했죠. 근데 소통의 3가지 단계가 있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 3가지 단계 중에 바로 언어에다가 온도를 입히는 거죠. 부정의 감정에 온도를 입혔더니 어떤 말이 나옵니까? 내가 이걸 이따위로 하라고 했어, 안 했어? 완전히 분노를 일으키죠. 짜증을 일으키고. 당신은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이런 말을 들을 때 마찬가지로 화가 나죠. 넌 누굴 닮아서 이렇게 머리가 아프냐? 정말 모멸감을 느끼게끔 만들어버리죠. 그러면 여기에 감정을 뺀 그 온도의 차갑고 따뜻함의 온도를 뺀 언어만 보자는 거죠. 소설적 의미 전달만 하는 거죠. 자, 004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잘못 처리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볼래요? 검토해 달라는 의사만 전달한 거죠. 또 여보 핸드폰 하면서 운전하면 위험하니까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조심해서 운전해 주세요. 부탁하는 거죠. 또 아들아 그건 그런 뜻이 아니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의사 전달만 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온도를 긍정의 온도, 따뜻한 감정을 넣어서 해보자는 거죠. 자, 00C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잘못 처리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볼래요? 지난번에 올린 기획안은 아주 마음에 들었어. 덕분에 사장님에게 칭찬도 받았고 이번 것도 조금만 더 신경 써서 해줘봐요. 네, 상대를 지지, 칭찬, 격려해줬죠. 한번 언급해줬죠. 네. 자, 여보 핸드폰 하면서 운전하면 위험하니까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조심해서 운전해 주세요. 그래도 당신이 운전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아늑한 느낌이 들어서 좋아요. 항상 고마워요. 네. 상대를 잘하는 부분, 나를 편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부분을 딱 언급하면서 또 자기가 바라는 부탁을 한 거죠. 살짝 언급해 준 거죠. 또 아들에게 아들아 그건 그런 뜻이 아니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너는 수학은 진짜 잘하는 것 같아. 다 잘할 수는 없어. 최선만 다하면 돼. 예. 이랬을 때 위에는 모멸감을 느끼는데 밑에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잘하는 부분도 있고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만 하도록 해주기 때문에 내가 상처받을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는 저런 말을 하게 되면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인격 모두 경에 대해서 하는 사람에게도 내면의 상처를 입는 거죠. 받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 두 번째는 감정 제거형이라는 거죠. 감정 없이 우리가 서술적 함정 논리적인 말을 할 때, 글을 쓸 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것은 사랑 표현형인 거죠. 감사 표현형, 행복 표현형, 진정한 소통 표현형이 바로 이런 언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언어를 제대로 보고 사용할 수 있는 인식의 눈이 열린다는 거죠. 알아차린다는 거죠. 네. 원효 대사가 해골을 먹고 저녁에는 맛있게 먹었지만 아침에 토했던 이 차이의 구분을 알아차리듯이 이게 왜 이러는지 알아차리듯이 우리는 언어를 평소에 사용하지만 인식하지 못하면 나와 타인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사용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긍정의 감정의 언어, 사랑의 감정의 언어를 처음부터 사용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이라도 좀 빼서 언어를 전달하는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서 지식의 무엇이 인격을 형성하는가? 자, 인격이 무슨 뜻이에요? 사람인의 격입니다. 격식격입니다. 어떤 형식이죠. 사람이 갖춰야 될 격이 지금 격인 거죠. 네. 태도인 거죠. 타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그래서 진정한 인격이란 지행일치라는 거죠. 곧 삶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식으로 머리에 쌓아놓기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삶을 행하지 않으면 어두워지고 행하기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험한 사람이 된다고 공자님은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지식의 참된 길, 곧 원리를 깨닫고 지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원리를 깨닫고 변화되는 그 과정, 방법을 반복해서 습관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체화되니까. 그래서 지식의 옳고 그름을 명확히 알아차리고 그것을 반복하여 몸에 배도록 체화시킬 때 아름다운 인격이 형성됩니다. 세 번째, 인격이 성숙할 때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개념이 정립되는 거죠. 세상이 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인식하고 더 나은 이타적 문명의 세상으로 진보하게 된다는 거죠. 올바른 인격을 갖췄을 때. 그래서 첫 번째는 실천적 삶입니다. 많은 지식을 우리가 배우지만 그것이 행함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반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 실천적 삶이 반복될 때 몸에 배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반사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내가 살 수 있는 사람, 인생이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예요? 결국은 인격이 어떠한 거냐? 이타적인 삶이라는 거죠. 널리 사람을 이롭게,
너와 내가 사는 공동체 세상을 이롭게 하는 혹인간이 곧 이타적인 인류의 실현 아니겠습니까? 괴테가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스스로를 신뢰하는 순간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올바른 인격자의 삶이구나. 그렇게 신뢰하는 순간 이제 길을 안다는 거죠. 스스로 누가 뭘 하지 않아도 보든 보이지 않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내공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격이란 댐댐인 거죠. 우리가 품격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인격을 가진 사람은 품격 있는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 바로 이런 품격 있는 삶, 인격이 아름다운 삶, 그런 사람들을 바로 거룩한 사람, 또 영성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지식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지식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어떻게 몸의 반복을 통해서 체화되어서 녹아드는지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